네, 안녕하세요. 개성고 아이들 국어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윤지입니다. 중간고사 얼마 전에 끝났는데 중간고사 특성 어땠는지 설명 좀 드리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 방향성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우리 시험 범위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요게 우리 학교 이번 시험 범위였거든요. 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 이게요 국어 영역 전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 문학과 독서가 공통 과목이고 문법, 화법, 작문이 선택 과목인데 국어 전 범위가 조금씩 전부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 부담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어 영역 전반을 조금씩이라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능 국어에서 다루는 파트를 조금씩 다 맛봐봐라 하는 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학 먼저 좀 보시면요. 현대시 2편에 현대소설 1편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숫자만 보시면 되게 시험 범위가 문학 파트에서 적은 것처럼 보이시죠? 작품 3개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현대소설이요. 정말 분량 자체가 긴 소설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어야만 했던 아주 긴 전쟁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현대소설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독서였었어요. 학교에서 독서 프린트를 이렇게 한 뭉탱이를 아이들한테 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수능 특강 비문학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수특이 아니라요. 작년 수능 특강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특강 독서 파트를 전부 다 유인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했고 실제 그걸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3 지문이니까 아이들이 안 그래도 비문학을 어려워하는데 고3 걸로 하니까 체감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시험 범위로 포함됐었던 3개 지문이 전부 다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은요, 의문의 개념과 변동인데, 이제 요거는 뭐 특이사항은 아닙니다. 고1에서 흔히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화법과 작문은 교과서 1단원이었었는데, 이제 큰 틀로 보셨을 때, 우리 학교의 좀 특징이 시험 범위가 좀 마지막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좀 타 학교들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진도가 다 마무리되고 좀 자습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질문을 받든 좀 이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요. 시험 일주일 전에는. 근데 우리 학교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도 마지막 진도 나가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좀 더 큰 문제는요. 반마다 진도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떤 반은 진도가 다 끝났는데 어떤 반은 막판에 가서 진도를 막 달리고 그래서 다른 반 친구와의 좀 정보 교류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한 4주 정도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문학과 문법 외에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막판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 공지된 시험 범위를 미리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출제 문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출제 문항을 보시면 고루고루 다 출제가 됐었죠. 전부 다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32문항이 있었고요. 화법과 작문에서 이제 조금씩 나왔고 독서에서 7문제, 문학에서 12문제, 문법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음영 체크한 거 보시면 문학과 문법에서 배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이 위주가 되었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독서도 생각보다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죠. 제가 독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독서에서 틀렸다 라고 한다면 성실도에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릴 건데요. 일단 3개가 우리 시험 범위였잖아요. 근데 그 3개 중에서 고3들조차도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개를 7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요. 나누어졌던 그 프린트의 지문 밑에 이제 문제까지 같이 있잖아요. 독서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조금만 변형하고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 학교 기출시험이거든요. 잠깐만 단어 몇 개만 같이 좀 보실게요. 뭐와 달리 규칙이 존재한다. 뭐와 달리 놀이 참가자가 놀이의 상황 통제, 동반, 의도적 결합, 대충. 그리고 실제 수특 자료입니다. 규칙이 존재한다. 통제. 기억나시죠? 금방 전에 보셔서 동반, 의도적 결합. 어떻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보여드리면 이 보기 박스. 요즘 온라인 게임 땡땡땡 저거 이렇게 우리 출제 문제입니다. 보기 박스 똑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눈여겨보실게요. 1번이 답이었는데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회화에 드러내려고 하였다. 심지어 이건 답도 똑같아요. 원래 이 수능 특강 자료에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독서가 반드시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기말고사에서도. 근데 지문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유인물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독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기 박스인데요. 고대 이집트에 지어진 똑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서 부분은 성실하게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도 전부 다 선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았다면 틀릴 일이 없었던 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아이들이 실제로는 이 문제를 대충 풀고 나 이거 알아 하고 넘어가요. 아이들의 이제 꼼꼼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기출이 정말 이걸 활용해서 거의 그대로 나온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선지 하나하나가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작입니다. 화작에서는 총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말 학습활동이랑 교과서만 제대로 읽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전부 다 딱 한 문제만 제외하고요. 그 문제가 바로 요 문제였거든요. 요 문제를 보시면 1번 선지에 완곡한 거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2번 선지에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준언어적 표현은 이 교과서 기본 개념이에요.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데 완곡하다라는 말은 교과서에 어딜 봐도 없습니다. 이 완곡하다는 그럼 왜 나왔을까? 완곡하다가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여기입니다. 수능에서 화법과정문 파트에서 빈출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좀 어휘력이 약하다 보니까 완곡하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완곡한 거절이 뭘까? 완곡하다가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문 닫아가 아니라 문 닫아줄 수 있을까? 요게 완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곡한을 몰라서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1, 2번을 고민하다가 이제 오답을 고른 친구들이 많았던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한 친구들은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이제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고3 수능 수업까지 이제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단어 이렇게 강조했었거든요. 나올 수도 있다. 이 단어도 나올 수도 있었는데 나오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텍스트들은 학교 학습활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여기 지금 글쓰기의 5가지 단계는 수능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출제를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제가 교과서에는 없는 화법과정문에서 필요한 수능적인 개념까지 같이 아이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자, 문법도요. 기본 개념만 제대로 숙지하면 충분했습니다. 큰 줄기에서 핵심들만 다루는 8문제가 나왔고요.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내신에서 예외적인 사례들을 외워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딱 이 개념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거야 하는 것들만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그 8문항 중에서 한 문제가 조금 아이들한테 혼동을 줬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문제 보기 박스에 단어의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보시면요. 작품은 3개밖에 안 되지만 가장 많은 100점을 차지하고 있었고 문항수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여느 학교나 기본 개념 묻는 문제가 1학년 때는 출제가 많이 됩니다. 뭐 수미상관, 뭐 역설법, 뭐 서리법, 청자 설정, 말 건네는 방식, 수능 기본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친구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고요. 이게 가장 특이사항입니다. 여기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서 부분에서는 어머님들 어디 주목하셔야 되죠? 문제. 그 프린트에 나와 있었던 문제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가야 된다. 요거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에서는 수능 기본 개념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들을 좀 유의하시고요. 문학에서 이제 요겁니다. 자, 연계작품, 아이들한테 공지되지 않았었던 외부 연계작품이 무려 2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 본 시인데 어떻게 하지? 요게 되는 거죠. 다행히 어렵게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시 중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인 시가 이번 시험범위였는데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된 다른 작품이 하나가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6.25 전쟁소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전쟁소설 짤막한 것을 보기박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작품들은 모두 메인 시험 범위와 주제가 똑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왜 좀 유의 깊게 봐주셔야 되냐면 이번에는 이 외부 작품이 쉽게 출제됐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그 부분에서 변별력을 크게 조성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기박스로 나온 김상옥 시인의 사향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 연계 작품이었어요. 짧은 시예요. 총 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요걸 이제 처음 보고 풀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호철 작가의 나상이라는 소설인데 수능에 기출됐었던 작품입니다. 이제 6.25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딱 요 정도만 소설에서 따와서 우리 메인 소설과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제가 직전 대비 때 얘들아 이거 나올 수도 있어 하면서 딱 외부 연계 작품 4개를 꼽아줬었는데 이게 실제 직전 대비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배부한 문제집인데요. 그 문제집에서도 제가 이제 보기박스에 이 사향이라는 작품과 관련된 우리 아이들 풀어보고 갔었습니다. 자,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 학교는요. 문법 들어갈 거고요. 기말고사 때도 독서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문학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화작은 세모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는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중간고사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 등 우리 학교 국어가 사실 좀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는 조금이라도 난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필연적으로 보여요. 이거보다 더 쉬울 순 없고 이것 난도를 유지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더 어려워질 거고 제가 그 어려워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문학에서 주제 유사성과 관련된 외부 연계가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고요. 독서. 아이들이 지문은 제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 제대로 보지 않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조금만 변형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보기, 선지 하나하나 다 전부 다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독서 부분에서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연계 작품이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에 수능 국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그 방법, 본인의 방법을 계속해서 익혀야 되고요. 문법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로 성실도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번 시험에서는 그 예외 같은 게 잘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줄기에서만 나왔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왜 예외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한다면 문법은 얼마든지 예외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이번 시험보다는 성실하게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작은요, 미지수인데요. 기말고사 때 포함이 될지 되지 않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화작은 이제 기본 내용과 학습 활동에서 출제가 이번에 많이 됐기 때문에 학습 활동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공부 방향성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약간 요즘에는 성실도랑 끈기도 능력이다라는 시대잖아요. 그것도 재능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두뇌 역량만이 재능이 아니라 성실도와 끈기도 재능이다라고 말을 제가 들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능동적인 학생인 경우에는 걱정할 게 없죠.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주차별 학습 패턴을 약간 미션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스케줄 표인데요. 뭐 학원 시간이 있을 거고, 몇 요일에는 무조건 뭐 수학을 한다, 뭐 몇 요일에는 무조건 뭐 국어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좀 아이들 이제 숨 돌릴 틈을 주기 위해서 뭐 2주에 한 번씩 일요일 뭐 몇 시까지 몇 시는 뭐 자유시간이다, 매 주마다는 아니고 뭐 2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좀 약속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교 때는 좀 이게 통하거든요. 좀 다그치고 좀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학원을 일단 엄마가 가라고 했을 때, 또는 본인이 간다고 했을 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잘하고 싶은 마음은 그래도 있어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아이와 충분히 좀 약간 의논하고 약속하시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너도 하고 싶잖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이제 아이들 혼내키지는 마시고요. 역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패턴을 딱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도 그 안정된 패턴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려고 좀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말고사도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 아이들과 좀 열심히 대비했던 것처럼 대비해서 성적을, 기말고사를 좀 잘 보면 한 등급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조금 더 열어두고 함께 아이들과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